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극찬했던 한강의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작가 한강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 이후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직접 언급한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국가 권력의 폭력과 그로 인해 희생된 개인들의 고통을 섬세하게 그려낸 이 소설은 극한의 폭력 앞에서 인간다움과 연대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소년이 온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한강은 거대한 정치적 사건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섬세하게 묘사하며 개인의 아픔이 곧 역사의 비극임을 강조합니다. 폭력과 상처, 그리고 그 회복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고독과 고통을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깊이로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한강 특유의 절제되고 시적인 문체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참혹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단순한 폭력의 나열이 아닌 간결하고 시적이며 내밀한 문장으로 고통을 형상화합니다. 깊은 감정과 의미가 스며들어 있는 문장들은 독자에게 더 큰 정서적 울림을 전합니다. 특히 폭력과 죽음을 묘사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은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절제된 표현이 오히려 더 큰 충격과 슬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비선형적 서사 구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 국한되지 않고 소년, 유족, 목격자 등 여러 인물의 단편적 시각들이 교차하며 진행됩니다. 각각의 시각은 불완전하지만 이들이 모여 하나의 사건을 복합적으로 완성해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의 중심인물인 소년 동우의 죽음 이후에도 서사가 이어지며 죽은 자의 관점에서 현실을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영혼의 연대와 치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강은 이 작품을 통해 한국의 역사적 트라우마, 특히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 억압, 상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개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하며 이를 문학적으로 승화시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예술로 완성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역사적 증언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연대의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와 소설에 나오는 명대사, 명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어린 새,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술자는 동호라는 인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군인들이 진압을 하는 동안 시민들은 저항했고 그 속에서 동호는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누나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으며 왜 그들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야만 할 것만 같았습니다. 2장 검은 숨, 동호가 찾던 정대는 죽어 있었습니다. 살상된 시신들 사이에서 정대의 모든 역사가 고여 있었고 그의 혼이 울부짖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죽음과 희생이 드러났으며 동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3장 7개의 뺨. 출판사 직원인 은숙은 부정한 희곡집 출판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게 7대의 뺨을 맞고 이름을 바꿔 출판된 책으로 연극 공연을 치르고 그곳에서 동호를 만났습니다. 은숙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4장 쇠와 피. 그날 진수와 동호, 영재는 함께 있었습니다. 진수만 살아남았다는 치욕이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진수는 자살하였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치 상황에서 긴장감이 크게 달했습니다. 5장 밤의 눈동자. 선주는 재판이 끝났음에도 고문이 기억을 잊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윤으로부터 그 일에 대한 증언을 부탁받았습니다. 선주는 함께했던 그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고
깊은 상처로 고통받았습니다. 6장 꽃핀 쪽으로. 동호의 어머니는 소중한 막내 아들을 잃고 온전히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동호의 가족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다른 유가족들과의 연대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 에필로그는 작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강 자신도 광주 출신이고 1970년생으로 5.18 당시 10대 초반이었습니다. 다만 5.18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서울로 이사를 간 상태여서 광주의 참상을 직접 체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동호는 한강 작가가 서울로 이사간 뒤 중흥동 집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로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소설가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동호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도 되냐고 동호의 형에게 허락을 받을 때 물론 가능하지만 아무도 동호를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도록 잘 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설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픔을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담아내며 특히 시신 수습을 했던 동호를 중심으로 당시의 비극적 상황과 그 이후의 트라우마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서정적이면서도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독특한 문체와 깊이 있는 주제, 의식을 통해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전하며 한국 현대사를 겪는 개인과 공동체의 상처를 문학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의 문체를 느낄 수 있는 이 소설에 나오는 명대사와 명구절을 아래와 같이 인용하면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더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누군가는 그날을 말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잊힐 테니까. 보지 않았다 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기억은 아무리 밀어내도 어느 틈에선가 스며들어 결국 살아남는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지킬 수 없었다. 너무도 많은 죽음이 지나가자 나 또한 고요해졌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혼한테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볼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몸속으로 숨을 수 있다면, 아니 기억 속으로라도. 그러니까 우린 부서지면서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었단 걸 보여준 거지.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우리는 도륙된 고깃덩어리들이 아니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묵념을 하고 애국가를 부른 거야. 망설이지 않고 학생들에게 총을 갈겼습니다. 08. 존나 영화 같지 않냐? 나를 죽인 사람과 누나를 죽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3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 과정에서 네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추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벌써 분수대에서 물이 나옵니까? 무슨 축제라고 물이 나옵니까?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혼은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도 할까? 촛불의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할까? 나중에 너희 작은 형이 그러더만은 총을 맞아 피를 너무 흘려서 내 얼굴이 그리 휘었다고. 그래서 관이 가벼웠다고. 이제 조금 더 긴 문구를 인용하겠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특별하게 잔인한 군인들이 있었다. 처음 자료를 접하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연행할 목적도 아니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살상들이었다. 죄의식도 망설임도 없는 한낮의 폭력. 그렇게 잔인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명령했을 지휘관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군중의 도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군중을 이루는 개개인의 도덕적 수준과 별개로 특정한 윤리적 파동이 현장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군중은 상점의 약탈과 살인, 강간을 서슴지 않으며 어떤 군중은 개인이었다면 다다르기 어려웠을 이타성과 용기를 획득한다. 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숭고했다기보다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닌 숭고함이 군중의 힘을 빌려 발현된 것이며 전자의 개인들이 특별히 야만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야만이 군중의 힘을 빌려 극대화된 것이다.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너는 눈을 크게 떠본다. 좀 전에 가늘게 떴을 때보다 나무들의 윤곽이 흐릿해 보인다. 언젠가 안경을 맞춰야 하려나. 네모난 밤색 뿔테 안경을 쓴 작은 형의 부르퉁한 얼굴이 떠올랐다가 분수대 쪽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박수 소리에 묻혀 희미해진다.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해요 라고 고문 생존자가 말하는 인터뷰를 읽었다. 뼈와 근육에 침착된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간 몸속에 머무르며 염색체를 변형시킨다. 세포를 암으로 만들어 생명을 공격한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 해도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이제는 내가 선생님에게 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그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는다는 것이 처음의 원칙이었다. 12월 초부터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되도록 약속도 잡지 않고 자료를 읽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1월이 끝나갈 즈음더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작가 한강이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작가는 이렇게 탈진하도록 집중하면서 5.18 이후 열흘간의 상황을 심혈을 기울여 섬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